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혜연 기자는 말이죠. 점점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가관이에요 아주. 양복도 이제 체크 무늬에다가. 아까 저거 보면서 아, 이 옷이 이 색깔로 나오는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관인데 빨리 잘라줘야지. 아니 그 코드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만 명이 때로는 수십만 명이 보는 방송이니 이제 일종의 인형놀이 같은 거죠. 아침에 이걸 입혀놓고는 그러니까 보고서 오늘은 목요일은 각별히 신경 쓰는 거죠. 목요일 아침에는 제가 셔츠를 한 2번 갈아입고 바지도 갈아입고 자켓도 갈아입고 뭐 그러고 이렇게 있어요. 저렇게 매치해가면서 예, 본인의 의사는 묵살되고. 그렇죠. 완전 저는 묵살. 그냥 노타이로 다니는 게 편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저기- 저도 나름 재미를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 아이디어는 누가 아이디어예요? 뭐 똑같은 사람 아이디어죠. 다음 시간에 한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다음 시간에 방송석에 나왔다가 네. 본인의 패션 컨셉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묻기로. 하여튼 저로서는 좀 과관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아주. 방송인이 됐어요. 원래 기자였는데 방송인이 돼가지고. 자, 옆에서 허허 하시는 분은 좀 더 제가 소개드리겠고 그 옆에는 김혜연 상관 김보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 이걸로 끝내고요. 자, 오늘 옆에 나오신 분은 누구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소개 안 해주시나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네. 그렇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젊죠? 네. 몸무게. 어립니다. 아직. 아니, 근데 72년인데 62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K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시고 네, 미국 그만하시죠, 이제. 조지 워싱턴대 객원연구원으로 조지 워싱턴대는 우리 지내셨고 김영민이 좋아하는 대학인데. 아, 네. 지금 직업은 평화네트워크 대표인데요.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평화네트워크 대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97년 어느 날 대학 3학년을 휴학하고 그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봤다. 어떤 그 북한에서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압록강변에서 엄마는 이미 숨져 있고 젖먹이가 이렇게 엄마 젖을 먹으려고 계속 낑낑대다가 결국 뭐 그런 슬픈 장면을 보고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 나머지 북한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는데 왜 남쪽에서는 흡수 통일하고 뭐 이렇게 감상적인 통일론에 빠져 있느냐라고 분노를 하면서 1999년 여름에 2년이 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방황 좀 했습니다. 대자보를 붙이고 학생 10명과 함께 평화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창립시켰습니다. 같이 그 사이- 숙연하게 만드시나요, 떡볶이를. 그 사이 많이 늙으셨네요. 예. 아니, 10몇 년 사이에. 얼마 전에 제가 봐요. 고등학교 동창회했는데요. 2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을 뽑혔습니다. 20년 뒤에도 그러면 20년 후에 다시 뵙죠. 근데 이제 이 평화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이 한반도 군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뜹니다, 이게. 그때 이제 국방장관이 한 소리를 했죠. 군축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라. 또 조선일보도 좀 띄워줍니다, 이렇게. 국방부 극렬 반미단체와 사이버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이 덕에 평화네트워크의 대중적 인지도가 상승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중간에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 MD가 뭐 거기에 MD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평화네트워크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니,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평화네트워크는 벤처 NGO다, 뭐 1인 NGO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졸지에 집시 NGO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14년 동안 14번 이사 다녔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벤처
뭐 그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예, 어떤 미디어에서 예, 저랑 술 마시면서 그 기자분이 비춰준 예, 이름이었고요. 1인 NGO는 상근자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밖에 예, 없으셨죠. 예, 예. 지금도 지금 2배로 늘었습니다, 무려. 2명. 예, 자원봉사자 인턴 뭐 이런 예, 예. 저희는 이제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인턴분들도 계시고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인턴도 2분 계십니다. 총 4명. 네, 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 뭐 급여 챙겨주기도 힘드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하고 전화 인터뷰를 몇 번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 거로 하죠. 보통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상대가 기억을 하고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나 본데. CBS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인가?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벌써 한 10년? 네, 10년 가까이 이제 그때 한두 번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부시 웃겠습니다, 같이. 네? 같이 부시 웃겠다고. 그랬으면 기억이 안 나겠네. 항상 하던 일이라서. 어쨌든 그때도 사실은 그 소규모 남들이 안 하는 NGO였죠 이게. 평화운동. 네, 평화운동이라는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이거를. 예,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방청 사연을 또 거의 뭐 네. 솔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자매. 계속 하시죠. 아니 자기가 읽는 거잖아.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이런 거 읽는 건데. 노아무개님 자매입니다. 외로이 솔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언니가 요새 뉴욕타임스에 푹 빠져서 큰일입니다. 언니나 저나 남자친구를 서로 만나야 하는데 서로 이어폰 꽂고 밤에는 키득키득하며 김총수님의 입담에 서로 웃겨 죽겠네요. 사자갈퀴처럼 수염을 기르신 총수 오빠님이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게 오빠님이 이분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게 처방도 해주시고 솔로인 언니와 제가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자매가 누굽니까 자매? 누가 언니예요? 이런 거 듣지 말고 밖에 나가세요. 남자는 밖에 있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네네. 집에서 둘이서 밤에 이런 거 듣지 말고 이동할 때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나 지금 총수가 말 거니까 되게 떠시는 것 같아요. 네, 좀 긴장되네요. 끝나고 사인해드릴게요. 두 번째 거. 이거 뭐야? 사랑합니다, 김혜연 기자. 뭐야, 이것은? 저보러 읽으라고 써있네요. 사랑합니다, 김혜연 기자. 김어준 총수보다 더 잘생기고 김보엽 기자보다 더 귀여운.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김혜연 기자. 저에게만큼은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김혜연의 뉴욕타임즈였습니다. 구박하는 김총수와 타박하는 내가 언제 타박했어? 이거 알바야, 알바. 아내가 보낸 것 같아. 타박하는 김보엽 기자 사이에 있는 당신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겨레 신문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에 나온 당신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떨렸습니다. 사진도 몰래 오렸습니다.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김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당신이 유부남인 것을. 한동안 뉴욕타임즈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물이라도 한번 봐야지 않겠습니까? 제작진 여러분께서 사랑을 해봤다면 짝사랑의 그 아픔을 기억하신다면 도와주십시오. 방청 후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의 열혈 시청자로 돌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필요 없어! 한 개인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팬으로 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누구세요? 안 보여, 안 보여. 일어서 주세요. 오, 출중한 미모를 가지신 곽아무개님. 아니, 김보엽 기자 신문을 보니까 어때요? 왜요? 김혜연 기자. 실물을 보니까 아니지? 내가 고용한 알바야. 와서 보내려고. 하여튼 곽아무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확한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실물로 봤더니 그 김보엽 기자님은 어떤가요? 더 귀여우세요. 실제로? 네. 40대 중반에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은 더 귀여워요. 자, 그러면은 이 평화 네트워크의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글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만큼 멋있는 분 같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머리 빠진 거 보여주세요. 여기. 자,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원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시청자 사연이고요. 남자분은 오늘 세 분이, 네 분이 오셨네요. 나가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책도 있어요, 또? 김명호 교수가 쓴 중국인 이야기 1권입니다. 1권. 네, 1권입니다. 몇 권까지 있어요? 8권에서 10권까지 낼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 내용은 재밌어요. 일단 광고 문구는 협찬 문구는 광고 협찬 뭐 아무튼 갑자기 기운이 빠진 것 같아. 괜찮아.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버려둬라. 나는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게 좋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는 시끄러운 법이다. 오늘날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방면에서 부상하고 있는 강국입니다. 세계는 중국을 읽기에 분주합니다. 그 종잡을 수 없는 중국인들의 속사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오쩌둥, 장지에스, 저언라이, 장진궈, 후스 등 역사 속에 명렬했던 인물들의 숨은 일화들을 생동감 있게 담은 책 김명호 교수의 중국인 이야기를 한길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은 참새 소탕전의 추억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1955년에 한 농민이 중국 공산당에 탄원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참새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 그랬더니 모택동이 12년 안에 전국의 쥐, 참새, 파리, 모기를 섬멸해야 된다. 이렇게 담화를 냈더니 전국 곳곳의 인민들이 섬멸군을 만들어서 돌멩이, 총알, 몽둥이로 참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거 참새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인작대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각지에서 이제 새총의 명사수들이 나타났고 1958년에만 참새가 2억 1천만 마리가 몰살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1959년에 중국 전역에 해충이 들끓게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모택동이 참새를 복권시키고 참새 사냥을 즐겼던 그때의 조그만 아이들은 10년 뒤에 홍위병이 되었다. 그래서 어른들을 사냥하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게 한 꼭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택동이 또 재미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소개시켜도 될까요? 예. 1956년에 그 체코에서 이제 공산당 서기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뭐 이제 그 소련의 후르쇼프도 참가를 했었고 이제 각국의 이제 서기장들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만 해협 위기가 막 있었는데요. 그때 막 미국이 이제 중국군이 안 물러나면 핵무기를 쓰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택동이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데 한 3억 명 정도 3억 명 정도 인구인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 죽어도 우리 인민들이 계속 자식들을 낳을 거기 때문에 긴 시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영토가 얼마나 큰데 이거 먼 우주에서 보면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그 지구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 정도 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체코 서기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인구가 1200만이다. 그리고 우리 영토는 너희들이 한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럼 방금 전에 지금 소개한 내용처럼 보통의 상식과는 다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택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주제 이분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뭐냐면 한미 군사협정. 네. 한일입니다. 한일. 편집해 주세요. 한일 군사협정. 이 군사협정이 왜 맺어졌는지, 문제가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반응이나 한나라당의 반응은 어때요? 한나라당은 출입 안 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김태효 무슨 기획관이죠? 청와대 외교 대외 전략 예. 기획관. 그 양반이 사표를 냈죠. 이거를 예. 기한했다고 알려진. 그 얘기는 이제 그 이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처음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김황식 총리, 그다음에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젠가요, 이해찬 대표가 라디오로 주례 연설을 교섭단체 대표 자격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국회가 첫 본회의를 하는 16일까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폐기하지 않으면 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재밌는 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새누리당이 첫날은 논평이 뭐라고 나왔냐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랬죠. 대변인 명의로 안보를 위해서. 그날 대변인이 되게 연결이 안 됐어요. 저희가 이제 마감 시간이 한 5시 전에는 기사를 다 써야 되는데 4시 반 정도까지 대변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대변을 해야지, 대변인이. 전화를 안 받아. 행사장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판에 연결이 돼서 억지로 내놓은 게 이런 것은 안보상 필요하다. 괜히 정치 공세하지 말아라. 이런 기조로 논평을 냈다가 며칠 뒤에 확 바뀌죠. 반일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하는 여론을 두고 반일 감정 조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분위기가 안 좋다고 감지하고 잽싸게 뒤로 발을 뺀 건데 우선 한 가지 더 있어요. 박근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내용에 문제가 없다니.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원래 내용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게 협정 폐기된 이후지. 이 일이니까 서명하기로 했던 날이 지난 다음 날. 그렇죠. 아니 이미 그러니까 한 달락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박근혜 되고 대통령이- 나서인데 뭐 바로 다음 날은 아니고 조금 며칠 뒤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우리 각하가 이 협정을 추진하려고 했을까? 그분의 친형께서도 이제 뭐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대선 후보 때부터 미국 대사관 측을 만나서 이런 약속을 쭉 하게 됩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도 그랬고 참모진들도 이제 미국 쪽에 가서 이제 우리 이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서 하등에 걱정할 게 없다. 이 후보의 철학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노무현 정부처럼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기 첫 해인 2008년부터 이제 한미 또 한미일 3자 간의 밀신 논의가 시작됐었고요. 뭐 거기서도 보면 흥미로운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부 한국의 협상 대표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동북아에서 좀 식민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협정 체결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하의 의지가 너무 강한 탓이었던지 그런 우려들은 또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밀실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던 것이죠. 추진하는 쪽에서는 과거사 문제나 이건 별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리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정부 협상단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는 또 주고받는 관계이고 또 한일 간의 어떤 뭐 별개의 문제가 존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외교관들은 좀 한일 군사협정 문제를 일본의 어떤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좀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입장들은 철저하게 좀 무시가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은 왜? 사실은 지금 보면 미국, 일본은 대단히 환영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가 막판에 이제 국내에서 여론이 하도 나쁘니까 발을 빼면서 아마 박근혜 쪽 사이드에서 자신들의 대선 가도에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청와대 쪽에 뭔가를 줬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각하께서 달리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서 마치 자신과 관련 없이 이 일이 진행된 것처럼 하시려고 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물밑에서 이제 거대하게 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뭐 국내 언론이나 이제 이명박 정부도 미국을 엄호하고 있습니다만 쭉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한일 군사협정의 총괄 기획자, 배후 세력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제 지금 미국의 동맹체제라고 하는 게 한미동맹, 또 미일동맹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일만 이어주면 이 3자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게 1965년 이제 한일협정 체결의 중요한 전략적인 배경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부시 행정부 때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서, 한일 군사협정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특사들이 노 대통령을 예방할 때마다 노 대통령이 이제 뭐 독도 특강을 하신다든지 한일 간과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거꾸로 노 대통령부터 이렇게 특강을 듣고 오는 이러면서 미국의 외교 전면에서 이제 기술하기는 노 대통령이 임기 내에는 물 건너갔다. 이제 차기 대통령을 기대해 보자. 근데 거기서 또 재미난 대목들이 나옵니다. 미국 그 대사관의 외교 전문을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미국은 절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듯한 티를 내서는 안 된다. 위키릭스에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은 그 미국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 그런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02년 때 그 여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무죄 평가를 내면서 반미 감정이 크게 한번 일어난 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한번 뒤어서 그랬는지 또 절대 미국 대선에서 미국이란 말이 나오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구도들이 나옵니다. 한국 대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선에서 미국이란 말이 나와봐야 자기한테 득될 게 없다. 이렇게 그런 이제 일종의 한국 대선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들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들이 있는데요. 근데 대선 당일날 이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미국 외교전문에는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한미 관계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미국에게 좋은 일인 거죠. 미국에게. 네, 그렇습니다. 한미가 아니라 미국에게. 그리고 그 기대를 충분히 이제 충족시켜 주었죠.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5년 동안 나름대로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을 앞두고 어떻게든지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안이 부딪히게 될 그 저항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까지 미뤘다가 왜 지금에서 이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혹은 그것을 임기 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할까요? 임기 초에는 소고기 때문에 바빴잖아요. 그렇지만 뭐 중간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아무리 뭐 미국이 힘이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또 각각께서 또 뼛속까지 친미친이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최고의 국정 책임자가 뭐 그 집권하자마자 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이 비밀 대화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어떻게든지 구실을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일종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실의 핵심은 역시 이제 북한 위협론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2009년 4월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 미국 외교 전문에는 굿챈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이제 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당시 안타까운 거는 그런 어떤 그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당사자가 바로 한국 정부였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쏜 게 이게 위성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오히려 이것은 명백하게 탄도미사일이고 군사적 도발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 해부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지 그 자체가 위반이다라고 보기는 뭐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주도하는 만큼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들이 이제 분명히 나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막판에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판에 인기 없는 정책을 실행하고 싶지도 않고 막판에 욕먹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 사안이 가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있는데 굳이 막판에 위험하게도 이걸 꼭 해놓고 가야 된다고
이건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고 우리 각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문제 때도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한일 군사협정 관련해서도 그 합리적인 의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나도 상식적인 의문이고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그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적인 그룹은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 벌써 것이다. 했어야죠. 근데 이제 아까 듣고 말씀드린 싶은 것처럼 답은 뭐냐면요. 미국이나 현 정부가 보기에 새누리당 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뭔가 그래서 약속받은 게 있는 건 아닌가. 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다 돈. 약속받은 게 있다는 거죠. 아니 받은 돈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받은 돈이 우리 각하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돈이거든요. 돈.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로지 돈이에요. 근데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미 약속받은 어떤 혜택이나 이미 거래가 종료되어서 그런 막판에라도 각하를 너무 무시하시는 바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하의 마음속에는 이게 거래가 아닙니다. 뭐를 받고 이걸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이 미래가 불확실한데 북한 무너지면 흡수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국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또 일본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위키리크스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서 지금 북한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흡수통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한미국 대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려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일 코리아에 대한 우려를 한국이 해소해줘야 일본도 적극적으로 이게 협력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각하를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그래서 저는 절대 뭐 어디 뭐 돈 받고 이게 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하께서 정말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각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각하는 한번 퇴임 후에 한번 모시죠. 뭐. 각하가 진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가 전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속마음이 들킨 거지. 7월 3일자 신문입니다. 저는 이건 거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래전에. 물론 둘 다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각하는 그것이 거래가 아니라 본인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대일 혹은 외교관 그런 정책적 철학적 결단이 마지막 순간에 내려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각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네, 미국은 이쪽에 뭔가 일이 생기면 자기네들한테 다 부담되는 게 싫은 거 아닌가요? 안보 문제도 일본이 좀 더 군사적으로 무장을 해서 자기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한미일 신삼각 동맹 체제 이거는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가난한 나라면 미국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특히 이제 좀 한국의 무기 사들이면 대부분 다 이제 미국 무기이고 생소한 얘기입니다만 그 MD라고 불리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 외교 전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은 미일 MD 따로 하는데 한일 간의 정보 그 공유협정을 맺어가지고 한일 간에도 정보 교류가 있으면 3자 공유 시스템이 되는 만큼 훨씬 더 효과적으로 MD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미국 그 주일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별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믿다가 줄리아 어센지 덕분에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긴 거죠. 우리 각하는 이제 인생 자체가 장사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환영한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이익이 된다면 한국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그거는 본인의 외교 철학이 그럴 경우나 그런 거고요. 실제 상대가 이익이면 나는 그만한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거래로 인해서 있게 되는 말씀하신 더 안전해진 거 말고 본인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절대. 우리 각각 개인에게 갈 이익, 국가에게 갈 이익 말고 그냥 대통령이기만 하면 국가에 갈 이익만 생각하겠지만 우리 각하는 언제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잠시 대통령이죠, 잠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각하예요. 내국 돈을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각하예요. 그 자신의 이익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언제나 꼼꼼하시고. 그러므로 저는 이건 거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거래가 있을 예를 들어서 거라면 무기 거래. 예를 들면 라든가. 상식적으로 뭔가 좀 뭐 받는 게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거래라든지 뭔가 지금 있어서 계속 우겨가지고 뭐 새누리당까지도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 사업은 차기 정권을 넘겨라. 근데 계속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이익이 그러면 있다니. 그걸 팔아서 근데 예전에 각각께서 이 국방개혁만 잘해도 보통 무기 사들이는데 커미션이 한 20% 되는데 국방개혁만 해도 국방비 20%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줄지 분입니다.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20%를 커미션을 갖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되네요. 이번에 비행기 F-35 그것도 저는 이건 이미 거래는 다 끝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게 있으니 내어줄 것은 내어주고 막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소설이라고만 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 정보 이 정확한 명칭이 뭐죠? 군사정보 보호 협정. 군사를 빼버렸죠 마지막에. 군사 빼고 이제 정보보호협정, 비밀정보보호협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확히 하면 보안협정입니다. 보안. 보안협정. 예, 예. 보호란보다는 이제 세큐리티가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면 군사정보 보안협정이 돼야 정확히 맞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맺으면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모르잖아 우리. 일본이 협정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정문 이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내용이. 네. 도대체 예를 어떤 들어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한 협정입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일본이 우리한테 줄 수가 있는 정보가 있는데 예. 과연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는 북한에 대한 걸 거고 그걸 원하는 거고 지금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른바 이렇게 인적 정보, 휴먼 트래블이 되는 트래블. 그런 어떤 이제 이 정보원들을 통한 그런 북한 내부의 정보를 이제 일본 쪽에서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이제 그 각각께서는 일본이 이지스함도 많고 첩보위성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 자산이 많으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을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래 받을 수 있었잖아요. 받고 다 있죠. 근데 받고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장난질 치다가 걸려고 한번 된통 혼난 적 있죠. 아니 제 말은 네.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일본이 뭔가. 미국보다 더 더 고급한 정보를 정보가 뭐가 있냐 가지고 이거지. 근데 아까 장난치다 된통 당한 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9년 봄에 이제 한참 막 그때 북한이 로켓 발사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미국은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국하고 일본하고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날에 줬습니다. 근데 주자마자 양쪽 언론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루가 멀다고 북한 뭐 미사일 발사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항의서한 딱 그 이제 보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일본이 한다 그래서 한국이 유출한다는 걸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구절이 미국 쪽에서 자꾸 추궁하니까 한국 외교관들이 그 뉘우치는 반성하는 듯한 표정은 지었지만 앞으로 정보 유출이 없을 거라고 하는 확답은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만 어디에 나온다는 말씀? 그 위키리크스에 위키리크스. 예,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연합방해 체계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그런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또 얼마 전에 2012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는 발사하기 하루 전에 발사했다 그래서 막 저 경보 사이렌 울리고 주민들 막 대피하고 이런 생수를 벌인 적이 있었죠. 일본이요? 예, 일본에서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서 이게 동해에 배치하니까 제대로 포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좀 서해 좀 가겠다. 그래서 뭐 23에 서해 배치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일본- 다 이렇게 맥락이 연결되는 것이죠. 일본의 그 뭐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지스함 정보나 위성 정보는 사실 별게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정책의 뭐 기본은 정보의 정확성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량 정보들, 뭐 이거는 그 정보 공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만큼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시대에 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일본 말에 따른다면은 김일성, 김정일은 벌써 수십 번 죽었고, 예, 그리고 그쵸. 뭐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툭하면 뭐 이제 그런 어떤 사망설이 나왔었고, 뭐 또 김정남이다, 핵실험, 김정은이다, 뭐 사진도 예, 엄청 예. 나왔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니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오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은 민감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곧 또 미사일을 쏠 것 같다, 혹은 핵실험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그걸 검증할 만한 그런 정보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미국이 준 거랑 또 비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제대로 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그럼 반면 혼란스럽게 우리가 할 줄 수 있는 그 아까 휴민트 부분은 좋은 정보가 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예를 MB 들어서 뭐 정부가 탈북자 자신했던 게 예전에 정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 지금은 그 칫솔질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됐다. 지금은 왼팔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김정일의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정보들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정보가 이제 좀 잘못된 정보라는 게 이제 확인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일본이 그 대북 관련된 정보를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이제 이명박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좀 그 대북 강경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언론에 흘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한국 정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 옆에서 보면 알지 못할 것 같은 정보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예. 실제 이 휴민트 라인이 예. 붕괴가 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남북관계 이미 파탄난 남북관계는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약간 남북관계나 그런 거 관심이 그러니까 이제 없어요. 저는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이 협정을 원하는지 여기 대해서는 제가 그 연구 한번 봐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북핵 그 처음으로 핵 실험을 했을 때 그때 무려 한 달간 이 문제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통 연구를 하지 않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의 조지 캐논이라고 있잖아요. 대답이 작으시는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지 캐논이라고 얼마 전에 저기 전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요. 미국 그 외교사에 그분이 참 재미난 분입니다. 그 조지 캐논이 왜냐면은 200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전기를 쓰겠다고 했던 분이 그 존 루이스 가디스라고 미국 예일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디스가 1983년에 조지 캐논을 찾아가서 내가 있어야 할 거예요. 당신의 전기를 쓰겠다. 1983년에 이제 쓰겠다고 찾아갔습니다. 예? 그때 나이가 조지 캐논이 한 80살 정도 됐었죠. 예. 근데 그 이후로 2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가디스도 거기서 이제 자기 또 이제 전기를 다른 사람이 써줘야 될 정도로 연로한 나이에 이제 전기를 쓰게 됐죠. 이 정도면 좀 아는 편이죠. 갑자기 전기 얘기로 넘어갔어요. 아니,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조지 캐논 안다고 굉장히 자랑. 모르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 조지 캐논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어쨌든 이 조지 캐논이 그 4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 러시아 아니지 그때는 소련이지 소련 주재 미 참사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연합국의 승리를 끝나고 나서 조지 캐논이 미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땐 전보를 했으니까. 전보로 보고를 하는데 전보는 짧잖아요, 원래. 긴 전보를 하나 보내요. 그래서 롱 텔레그램이라고 미국 역사에 그 고유명사로 남아있는 최장 길이의 전보를 하나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 해 46년에 그걸 보내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소련을 봉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미국 정가에 미친 영향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같이 총을 들고 연합군이었잖아요. 소련이. 근데 조지 캐논이 소련의 팽창주의가 곧 바로 할 테니까 소련은 전 세계를 그 공산주의화하려는 욕망이 있으니 걔네를
컨테인먼트.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게. 컨테인먼트. 봉쇄하라. 지금도 쓰여요. 그 부시의 정책명이 컨테인먼트였거든요. 봉쇄하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몇십 년간. 근데 그 봉쇄 전략을 세우면서 한반도하고 일본에 관해서 기조를 몇 가지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유지되는 건데 하나가 뭐냐면 그때 분석을 한 게 일본은 강대국의 군사적 위성국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련 아니면 미국. 그러니까 일본은 군사적 위성국가. 그리고 한반도는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의 팽창주의가 타고 내려올 길목이다. 군사적인. 그렇게 군사적인 외교적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누가 살고 이게 아니고 그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길목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정리한 게 뭐냐면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소련의 팽창주의가 한반도를 타고 남진할 경우에 그 리엔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리엔터리 오브 재패니스라고 그 경우에는 미군의 위성국가가 군사적 위성국가가 된 일본을 한반도에 재진입시켜야 된다. 재진입이라는 게 군사적 재진입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자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일본 애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그 중국이 핵 실험을 64년인가 했어요. 최초의 핵 실험. 우리 핵 실험처럼 북한의 핵 실험처럼 당시에 일본과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요. 중국의 핵 실험이. 중국의 최초의 핵 실험 64년에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 일본 애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미스야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미스야가 뭐냐면 세계 화살. 미스야 세계 화살. 함시. 네, 3에로 세계 화살.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볼 때로요.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걔네는 한반도가 버퍼이기도 하지만 걔네 입장에 군사적 버퍼죠. 중국이 내려올 때는 한반도가 일단 버퍼가 되는데 그게 뚫리면 바로 일본이라 이거죠.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그 자위대를 걔네들 일본이 만든 계획이에요. 자위대를 투입하고 그리고 위기 시에는 한반도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종료되면 그 자위대를 주둔시킨다. 이게 미스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 조지 캐논이 말했던 리엔트리의 컨셉인 거죠. 다시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본토는 놔버려두고 태평양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본토 말고 저기 앞에 나가서 섬들을 장악했잖아요. 얘네가 이쪽으로는 한반도를 본토에 앞서 방어할 최전선으로 본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 최근에 일본이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개념이 아시다시피 집단 자위권. 집단 자위권이잖아요. 내용이 간단해요. 자기 동맹국에 전쟁이 나면 그 군대를 보내겠다는 거죠. 자기 국가가 침략당한 것과 동일시해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걔네가 무슨 예를 들어서 수리나면 전쟁 나면 군대 보내겠다는 얘기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기들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군사협정이.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은 이해가 일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본적으로 조지 캐논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60년 이상 된 한반도 에치슨 라인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한반도를 군사적 저지선, 그때는 소련이 이제는 중국, 저지선으로 삼는 전략 하에 얘네는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득이 없어. 진짜로.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한테는 그게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의 부상에 일본의 재무장에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위성국가로 삼고 그 군사 작전에 동원하는 한미를 동시에 동원하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동원하는 군사 작전에 이익이 되는데 우리는 이득이 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중국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전쟁하면 목사발되고 이 땅이 우리는 전쟁이 안 나야 되거든요. 얘네의 군사작전 일환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각각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득은 맞는데 우리한테는 경제적 이득도 없고 군사적 이득도 없어요.
조지 캐논하고 리엔트리하고 머니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은 이득이 된다. 군사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걔네들의 조지 캐논은 그 한국을 빼자는 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패치스 라인에서 그러니까 네, 뺐죠, 그리고. 한국을 빼자는 쪽이었고, 그러니까 조지 캐논은 굉장히 봉쇄 정책의 설계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제력을 또 동시에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 봉쇄를 위해서 몇 개의 전략적 거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죠. 그래서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왔어요. 그래서 조지 캐논은 미국의 팽창 정체로 갔을 때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여튼 말씀하셨듯이 조지 캐논의 인식을 보면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땅으로 봤어요. 알기는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물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정도 무슨 저 아프리카의 어떤 그 식민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영국의 식민지 막 나오면 그 정도로 이해했고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군사적 길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미국한테 주는 교훈도 굉장히 크다. 우리가 확실히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과거는 잊어라. 이제 일본하고 손 잡을 때 됐다. 이런 거지. 그게 지희들 과거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이고 또 그 과거의 상당 부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김총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뭐 대소 봉쇄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 요즘은 또 이제 대중국 대중봉쇄. 굉장히 한국을 도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한국인의 노력에 대해서 한일 군사협정을 통해서 그 균형을 깨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그런 균형을 깨려고 하면 할수록 한국민들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동시에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미국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죠. 돈을 받았다니. 당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게 골 때리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재밌는 게. 그 김태호 사임한. 뭡니까? 명칭이 무슨. 대전략 기획관. 네, 이 양반이 이제 이 안을 기획했다고 알려진. 우리 각하가 물론 오케이 했겠지. 군사협정이지, 당연히. 굉장히 젊죠. 젊어 보이지. 봐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근데 정 대표보다는 나이가 좀 저보다는 좀 연배가. 이 양반이 낙하손의 야시히로인가? 야스히로상. 야스히로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몰랐는데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낙하손의 야스히로 이 사람이 또 문제의 인물이에요. 왠지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언급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 일본이 그 소위 이제 재무장 하면서 내온 키워드가 뭐냐면 보통 국가야, 보통 국가. 우리도 보통 국가처럼 다른 모든 나라처럼 자기 군대를 가지고 군사 다른 나라에 파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통 국가라고 명했어요. 근데 평화헌법 깨고. 그렇죠. 전쟁 못하게 한 헌법을 다 깨버리고 그때 보통 국가를 주창한 사람은 아닌데 그걸 받아들여서 전후 기억이 안 나네. 전후 뭐뭐의 총결산이라고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들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써야 했던 굴레 이걸 총결산하자. 그래서 다시 전쟁을 자기들이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자. 이걸 기치로 처음 내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이네. 그래 그거 거의 비슷하잖아. 전후 뭐의 결산. 난 김총수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공부 좀 했구나. 한 달 연구하면. 내가 지식인이거든요. 이런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는 상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썼던 논문이 그런 거라잖아요. 이게 조지 캐논이 말했던 리엔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유사시 한마디 유사시의 일본 자위대가 우리를 도와줘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담긴 논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문을 쓰면 일본에서는 좋아라고 상을 줘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근데 우리 각하가 여기다가 이 협정을 맺으라고 그 담당자를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완전히. 근데 김태호 기획관은 그거 왜 그랬냐? 돈을 받은 거야. 돈을 받은 거야.
아니, 김태혁 기획관이 서울시장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걸로 그 캠프에 알려져 오래전부터 참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뭐 뭐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 나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미디어에 많이 나왔던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MB 캠프의 그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번 일 터지기 전에도 지난번에 한번 뭔가 문제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만큼 큰 파장은 아니었지만 네. 김태효가 주목받았던 뭔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관계자들을 쭉 청와대로 불러다가 이제 독려를 하면서 빨리 해라. 네, 빨리 해라. 네. 아, 김태효 기획관이 그렇게 했어요. 67년생이네요. 우리 각하의 오더를 직통으로 받았는데 이 각하가 이렇게 강하게 오더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하는 돈으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거래가 있는데 손해를 보는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저쪽은 이득을 주고 나는 철학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말도 안 돼. 각하를 뭘로 보고. 그 돈이 뭔지는 임기 내에 밝혀질지 임기 후에 밝혀질지 모르겠으나 거래가 있었다. 아니 근데 이게 끝난 사안이 아니잖아요.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여기서 묻고 다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이쪽 야당은 박근혜를 압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절차는만 문제가 있고 내용에 문제가 없냐 따져야 되는데 아직 그건 못 하고 있다. 왜 죄 없는 총리를 가지고 그래? 아니요. 그 아니, 사실 총리 얘기하면서 그 야당 쪽에서는 그 이제 김태효 기획관이 이제 사의를 표하니까 이제 고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뭐 김태효 기획관이 김태효가 대통령이야. 예, 몸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예, 한 꼬리뼈 정도에는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잠깐만요. 초반부터 잠깐만요. 조금 이게 한번 던진 거예요. 꼬리뼈 정도에 웃어 달라고. 이렇게 묻히면 안 돼요 이게. 예, 고맙습니다. 자, 꼬리뼈 괜찮았고요. 야, 다음. 그래서 아니 어찌됐든 이 협정 파문의 몸통은 각하시죠. 당연히. 그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 우리 군사 협정을 맺는데 무슨 그걸 기획관 몰랐다고 하면 따위가 말이 안 되는 예. 얘기고요. 예, 그게 뭐 철학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쭉 그 강조를 해왔고 본인이 또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김태혁 기획관이 거기에 등장하네요. 저 작년에 북한이 저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접촉을 예, 제안해 예. 남쪽에 제안해 예, 왔는데 예. 그때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 왔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일정 계획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뭐라고 했죠? 그때 이제 그 북한 쪽에서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북한하고 어떻게 좀 쇼부를 쳐보려고,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북한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타협을 해보려고 했는데 북쪽에서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김태호 기획관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돈 봉투를 건네려고 했더니 근데 북쪽에서 우리가 거지냐? 그러면서 이제 집어 던졌다 그랬더니 그때 얼굴이 등장했던 벌개지더라 했던 게 김태효 지금 기획관 당시 비서관. 뭔가 나쁜 짓을 했던 게 그리고 대북 강경책을 주도했던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의 머릿속에는 이 조지 캐논이 설계한 돈을 사실은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때는 천원함을 덮으려고 그때 한참 얘기했었어요. 여기서도 틀림없이 거래가 있을 것이고 그 거래 진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천안함 가지고 얘기를 꺼낼 때 북한이 우리가 한 게 맞아 라고 말해주면 천안함 청문회고 나발이고 다 사라진다. 그러니 그걸 거래 물밑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뭐 그때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하고 한참 나누던 정봉주는 감옥에 가 있죠. 어쨌든 보면은 미국이 짜놓고 일본이 받아들인 그 컨테인먼트 전략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 동아시아를 상대하는 전략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최화해서. 그렇죠. 예.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학자 출신이라서. 예. 우리 각하는 각하가 공부했을 리가 없잖아. 이것을. 그 각하께서도 조지 워싱턴대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동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객원연구원이었는데 예, 주로 거기서 골프를 치셨다는 얘기는 제가 알아요. 그리고 골프를 치고 나서 자기 돈을 안 냈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교민들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인출기로 데려갔다고 아예. 예. 인출 데려가. 근데 그 다시 추진을
할 수 있겠느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물 밑에서 이제 거대한 힘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힘의 한 축은 미일 동맹이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어떻게든지 MB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 넘어갔을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예, 뭐 어찌됐든. 예. 이제 미일 동맹의 힘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뭐 우리 국민과 또 이제 야당, 야권을 포함한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이제 분들의 또 힘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사이에서 과연 새누리당 또 이제 박근혜 의원께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삼자 간의 지금 이 거대한 힘들이 좀 충분하고 그러니까 압박은 박근혜한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 의원 주변에는 저 외교 정책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아니 있나요? 그 노인네들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의 출신들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협정을 개철했던 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최초로 그 성명을 낼 때 예. 박근혜 의원의 제거 없이 그 성명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래요? 보고를 해도 금방 못 알아듣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원만한 해결책을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박근혜 의원은. 그래서, 그리고 각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아직도 원치 않아요. 우리 박근혜 의원은.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해.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근데 내놨겠죠. 정욱직 대표는 그렇진 처음 않았을 성명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국익상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어떤 새누리당 내에 어떤 의원이 뭐 개인적인 입장을 그렇게 내놨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 논평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 박근혜 의원이 모르고 혹은 제거 없이 그렇게 이미 상당히 사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에서 그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요? 예. 이거는 그런 사안까지 대변인 논평까지 우리 박근혜 그렇죠. 의원한테 예. 결재를 받지는 않죠. 일단은 대표가 아니고. 예. 근데 그날 아무튼 주요 당직자들이 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자기들도 입장을 못 세웠을 거예요. 여론을 좀 보자고. 이렇게. 예. 하여튼 이게 다시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큰 싸워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런던 올림픽이 저는 고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를 싸워하는 건데. 그러니까 올림픽. 하고는 어떤 관계로? 아니 그때 몰래 처리한다면 예? 아무래도 뭐 혹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이 27부터인가요? 그 전까지 이제 국회 보고 절차 밟아서 절차적인 거 지켰다.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또 계속 감론을 막 찬반 의견들이 막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원래 계획은 이번 달에 일본의 방위백서, 그러니까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 우기는 방위백서가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인데 아마 그것도 제가 판단하기엔 협정 체결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협정 체결 몇 시간 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또 세게 일본 외교부에서 저걸 했어요. 하여튼 뭔가를 했어요. 그 협정 체결하고 상관없이 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한일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정 자체가 일본 우파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되고 집단 자위권을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하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독도를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이해하고 전면을 배치되는 건데 일본은 이득이 된다 이거지. 각하는 왜 했냐? 돈이라는 거지. 돈을 찾아야 돼. 이건 저는 공식적으로 절대 라고 김통수 소설을 말씀에 써봅니다. 예. 찾지를 못했기 저는 때문에. 소설로도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평화 네트워크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평화가 지켜집니까? 일단 뭐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단체들,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 이 사안과 관련해.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가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중간에 뭐 조지 캐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저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지 캐런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얼마 전에 나온 핵의 세계사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핵의 세계사. 아, 핵의 세계사. 이게 시민단체 핵의 세계사. 1인 아인슈타인부터 김정은까지. 그게 프레시안에 연재하신 칼럼 모으신 예, 거죠. 뭐 칼럼보다는 이렇게 좀, 예, 아무튼 사료를 가지고 핵의 세계사. 비밀해드는 문서를 가지고. 어디서, 어느 출판사에서? 아카이브라고요. 아카이브. 예, 예, 핵의 사기사. 예, 예. 절대 사기 사. 예. 여기 보면은 이 핵 보유국들의 꼼수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꼼수다에서 한번 소개해 주셔도.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으니 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우리만 안 북한의- 가지면 되나요? 다 그러니까 가지고 한- 있는데?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까지 해서 9나라입니다. 9나라. 아니, 그것도 9나라가- 핵의 세계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은 예. 아홉 나라가 굉장히 힘센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들은 가지면서 나머지는 핵을 다룰 만큼 현명하거나 그러지 못하니 네. 아니 남들 보고 포기하려면 지들도 포기해야지. 네. 지들은 포기 안 하고 남들 보고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물론 저는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미국도 소련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국도, 프랑스도, 네. 이스라엘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중국도, 네. 소련도. 근데 왜 우리만 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 우리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만 생각하자고. 공식적으로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유엔 회원국이 198개국인가 됩니다. 그중에 갖고 있는 나라가 9나라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189개국은 안 갖고 있다는 아홉 얘기죠. 나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홉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왜 189개국만 못 갖게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죠. 아니죠. 제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 대치 국면에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많죠. 예. 예를 들어 대치 국면에 일단 치열한 대치 국면에 있는 나라 파키스탄, 인도하고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아랍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수준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있어요. 네.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만 없잖아. 그러면 근데 그 팔레스타인 없잖아요.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걔네들 완전히 독립해서 유엔에 저 독립국가 인정 못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랍권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아랍권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지만 네. 나머지 아랍 이란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부당한 거지. 이스라엘만 인정해주고 그 아랍 국가는 핵을 못 갖도록 그렇게 봉쇄하려고 하는 것도 부당한 거지. 이스라엘도 뺐던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서양 애들이 자기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비서양 국가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정책의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거 이전에 그렇죠. 불공평하죠. 굉장히 불공평한 게 지금 저게 비확산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분명합니다. 예. 가진 9개 그 나라를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로. 근데 보통 평화운동 하시는 절대로라고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화운동 하시는 남아공 분들은- 과거에 남아공도 어렵게 가졌거든요. 그렇게 경제봉쇄 당하면서 어렵게 가졌습니다. 근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니 그런 나라들 카자흐스탄.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를 아니 들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아니 수는 말이죠. 그 미국 이들 러시아. 나라 예?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 예, 예. 그런 나라들이 포기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거기까지 가기 힘들겠죠. 근데 핵무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건 쓰려고 만든 겁니다. 예? 핵무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건 쓰려고 만든 무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은 있더라도 이걸 쓰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 전쟁 때 핵무기 못 썼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못 썼습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못 썼습니다. 미국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만큼 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에이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거꾸로 이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또 정치로 부담이 되는 이런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죠. 그걸 그런데 왜 못 이렇게- 쓰는 무기로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뭐 양심 있는 뭐 과학자들이나 그런 반핵 평화 운동가들이 계속 떠들고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이걸 금기시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근데 것이죠. 저는 이제 평화 운동 하시는 분들 혹은 반핵 운동가들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네.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결과가 없으니 차라리 199개국이 다 핵을 가지도록 노력해서 네, 네. 핵이 가지고 있는 억지력이나 공포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서 야 이거 그럼 동시에 다 폐기하자 라거나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하나씩 나눠 가지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 무기와 관련된 정보들은 뭐또 유출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자기들 통제하잖아요. 다른 나라 못 가지게 절대. 자기들은 괜찮아. 자기들은 이걸 다룰 만한 지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그런 인종이라서 괜찮다는 거야. 괜찮은데 딴 데는 가지면 안 돼. 위험한 국가들. 뭐 이란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나오신 김에 막판에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궁금했던 게 저도 핵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죽기 싫어. 근데 그런 실효적인 방법을 본 적이 없는데 방법을 바꿔서 핵 평화운동을 하는 분이나 핵 폐기 운동하는 분들이 핵을 다 가지자.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정보, 핵 정보를 막 서로 막 뿌리고 막 같이 모여서 비핵 국가들끼리 막 개발하고 막. 그건 정부만 갖지 말고 비정부 기구도 핵 하나씩 갖고 그러니까 서로 가가오 집에 배치하고 서로 하나씩 가지고 막 교류하고 니네 핵 어떻게 됐어? 막. 우리 핵 잘했어. 막. 니네 이런 거 개발했어. 왜냐면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의 숫자가 얼마나 되면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답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게 더 낫다고 봐. 이 방송 제목에 뉴욕타임즈 제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뭐 이렇게 새로운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아니에요. 많은 그 이유가 분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의미부여를, 새로운 욕이구나, 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고 이제 방송 제작진이 처음에 의논을 하길래, 갑자기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요? 네. 뉴욕타임 재밌잖아? 이제 이게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면은 그 위원장인가 봤더니 안홍준 의원이라고 마산 출신의 삼선 의원인데 이분 직업이 의사 출신이네요. 아, 저기 외교통상. 네. 보통 거기는 외교를 좀 아시는 분들이나 뭐 민주당 간사 옛날에 그 항일 독립운동도 의사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사 출신이라서 뭐 그런 의도가 있었나 처음 싶습니다. 웃겼어, 처음으로. 처음으로 진짜 개그를 치시네. 끝낼 때 됐다. 네. 성공하시면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막판이 돼야 이렇게 적응하시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화내지. 아니, 근데 중국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 옆에 있는 이웃하고 친해지려고 다른 이웃을 적으로 만들지 마라. 그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 한국이 그리고 벌집을 건드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면서 중국을 봉쇄할 수 있다? 폰깨쇼. 봅니다. 중국에서 돈은 벌면서 이제 기사를 잘 보시면 기사를 제대로 쓰는 기자면 봉쇄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봉쇄 전략은 봉쇄라는 단어. 그 중국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봉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전세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컨테인먼트.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60년을 해왔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로 조지 캐넌은 오래 살았다고. 101살까지 살았어요. 자서전을 쓸 사람이 자서전을 쓸 때까지 써야 될 나이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북한 핵 해결되지 않았고 협정도 막아지지 않았지만 올림픽 때 조심해야 된다. 런던 올림픽 때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된다. 네, 그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광고 있잖아, 광고. 광고해야지. 광고. 네,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수압 빵빵,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 건강을 책임집니다. 아토피 안심 마크를 획득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청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방청 신청하실 땐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블로그 team.한이.co.kr/cctv에 들어오셔서 신청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밀글로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아까 같은 사연은 좋지 않아요. 그 말 나온 김에
김혜연 기자 팬,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의 개별 팬들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저희만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김혜연 기자 팬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고, 다른 분들, 김보혁 기자라든가, 화영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팬들도 신청을 해주세요. 없을 것 같아요. 팬들을 없애버릴 테니까 다. 실물을 보여줘서. 물론, 정 대표님의 팬도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생겼답니다. 만약에.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평화 네트워크 후원 방법도 좀 네, 홍보를 해주시죠. 예, 저기 홈페이지 검색 엔진에서 평화네트워크 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친절하게 다 안내 나와 있습니다. 피스코리아.org죠. 네, 근데 그게 피스코리아.org. 2002년 월드컵 때는 필승 코리아로 오해를 받으셨다고 어디서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던데. 그때 이제 월드컵 기간 때 이제 붉은 악마들이 뭐 거리 곳곳에서 이제 오 필승 코리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부시가 뭐 북한 악의 축 발언하고, 예? 뭐 북한 선제 공격 대상에 넣고 막 이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는 사우스 코리아보다 노스 코리아가 굉장히 유명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한테 이제 몇 명한테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 한국의 이 평화운동. 반전 평화운동이. 그러니까 오 필승 코리아를 오 피스 코리아라고 부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사이트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만. 당신. 한두 분 있었죠? 예, 한두 분. 예. 자, 이거 통으로 편집해 주시고요. 한겨레가 정기 구독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주간지 한겨레 21, 시내 21을 정기 구독하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성함, 연락처, 주소 등을 cctv@한이.co.kr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